새로운 어린년 저거 짬밥은 내 반도 안 돼. 황영구 원사는 바닥에 가래침을 퇴뱉으며 이죽거렸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포천의 차가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칠 것 없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행정반 뒤편 분리수거장 구석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은밀하게 모이는 아지트였다.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 쥐며 옆에 서 있던 박 중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아유, 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육사 출신이라 해봤자 책상 물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여자라니요. 이 험한 5군단 예하 연대를 어떻게 감당한답니까? 707이니 뭐니 소문은 무성하던데 그래봤자 계집애죠. 황영구는 누렇게 뜬 니코틴 낀 손가락으로 박중사의 어깨를 툭 쳤다. 707? 웃기지 말라 그래. 특전사 흉내나 내면서 사진이나 찍으러 다녔겠지. 야, 박중사. 너 내가 이 부대에서 연대장 몇 명 갈아치웠는지 기억하냐? 손가락으로 다 못 꼽지 않습니까? 원사님은 이 연대에 살아있는 역사십니다. 그래, 역사지. 이 부대 살림살이, 병력 관리, 간부들 비위 맞추는 거. 내 손 안 거치면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놓는 게 여기야. 이번에 오는 민서영인지 뭔지 하는 대령도 똑같아. 처음에야 군기 잡겠답시고 눈에 힘주고 다니겠지만 한 달이면 내 앞에서 꼬리 내리게 되어 있어. 우리가 작업해둔 장부만 안 들키면 돼. 알았어? 황영구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식비와 피복비를 야금야금 빼돌려 챙긴 돈으로 그는 인근 이동갈비 식당에서 회식을 즐기고 주말이면 유흥을 즐겼다. 그에게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는 황금 어장이었다. 그때였다. 연병장 쪽에서 요란한 호각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단결. 연대장님 입장하십니다. 황영구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군홧발로 지시겼다. 오냐 오셨다 이거지. 어디 낯짝이나 한번 보자. 그는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행정반을 돌아 연병장 사열대로 향했다. 포천 이동면의 매서운 칼바람이 국망봉 자락을 타고 내려와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켰다.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사열대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군화가 먼저 땅에 닿았다. 먼저 내린 것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광이 번쩍이는 전투화였다. 이어서 날렵한 체구의 여군 장교가 차에서 내렸다. 정복이 아닌 전투복 차림이었다.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눈매는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어깨에 박힌 대령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민서영 대령. 육군 최연소 여성 연대장이자 전설적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 그녀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연대 전체의 정적이 감돌았다. 보통의 지휘관들이라면 취임사를 낭독하며 목청을 높였을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병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단상 아래 주임원사 자리에 서 있던 황영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기선 제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꼴값 싸고 있네. 그때 민서영이 마이크를 잡았다. 본관은 오늘부로 제5군단 예하 2연대의 지휘를 맡게 된 민서영 대령이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음성에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었다. 불필요한 고저 장단 없이 건조하고 명확한 딕션이었다. 이곳 포천은 춥다. 그리고 거칠다. 하지만 본관이 알기로 가장 추운 곳은 날씨가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이 얼어붙은 곳이다. 민서영의 시선이 잠시 황영구가 서 있는 부사관 대열 쪽에 머물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황영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착각인가?
아니, 저 여자는 분명 나를 봤다. 본관은 말로 지휘하지 않는다. 원칙과 규정 그리고 결과로 말한다. 내 부대에서 억울한 병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상. 짧고 간결한 취임사였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묘했다. 기대감보다는 또 똑같은 소리겠지 하는 체념이 더 짙어 보였다. 취임식이 끝나고 간부들이 연대장실로 모였다. 황영구는 일부러 가장 늦게 느긋한 걸음으로 연대장실에 들어섰다. 이미 대대장들과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서영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충성. 연대 주임원사 원사 황영구입니다. 황영구가 경례를 붙였다. 각도 엉망이고 손끝도 흐트러진 소위 말하는 말년 원사의 경례였다. 민서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답했다. 앉게. 황영구는 뻔뻔하게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연대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천 길이 좀 험합니까?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대 병사들 관리는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찐빠. 아니, 실수 같은 건 있어도 큰 사고는 없는 부대입니다. 그는 은근슬쩍 민서영의 길을 떠보려 했다. 자신이 이 부대의 실세임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민서영이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쌍꺼풀 없는 눈매가 황영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황 원사. 예,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말하는 철저한 관리라는 게 병사들 식단표와 실제 배식량이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건가? 순간 회의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황영구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민서영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수첩을 들어보였다. 취임식 직전 그녀가 식당을 지나치며 아주 잠깐 메모했던 내용이었다. 오늘 점심 메뉴. 소불고기 볶음이라고 적혀 있더군. 정량대로라면 1인당 150g이 배식되어야 해. 그런데 취사장 뒤편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뜯지도 않은 냉동 소고기 박스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돼지 뒷다리살 포장지가 가득하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황영구의 등에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부임한 지 1시간도 안 된 지휘관이 오자마자 취사장 쓰레기통부터 확인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아, 그게 보급관 녀석이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가끔 상급 부대에서 보급이 잘못 내려올 때가 있어서. 보급이 잘못 내려왔더라. 707에서 복무할 때도 못 들어본 변명이군. 민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군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황영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실수라면 바로 잡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의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내 눈은 장식품이 아니야, 황 원사. 그리고 난 한 번 문 건 절대 놓지 않아.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 높은 장교의 권위가 아니었다.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짐승의 냄새였다. 황영구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켰다. 모두 나가봐. 업무 파악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 간부들이 도망치듯 연대장실을 빠져나갔다. 황영구 역시 쫓기듯 밖으로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얼굴은 화끈거렸다. 모멸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에이, 독사 같은 년이. 황영구는 이를 갈았다. 감히 나를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 부대의 주인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나야. 이번에 들어오는 부식 납품건 말인데. 좀 더 확실하게 땡겨야겠어. 아니, 새로운 연대장이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아예 장부를 새로 짜야겠다고. 그래, 오늘 저녁에 거기서 봐. 전화를 끄는 황영구는 연대장실 문을 흘겨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텅 빈 집무실. 민서영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백운 계곡의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황영구가 앉았던 자리의 탁자 밑에서 발견한 작게 구겨진 영수증 조각이 들려 있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그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조여주지. 포천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승진부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 늑대와 여우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포천의 아침은 늦게 오고 밤은 일찍 찾아온다. 산으로 둘러싸인 제오군단 주둔지에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취사장 굴뚝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야, 김상병. 오늘 아침 메뉴가 뭐냐? 점호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던 박일병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물었다. 옆에서 걷던 김상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식단표를 흘깃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식단표상으로는 소고기 미역국에 오징어 젓갈이라는데 기대하지 마라. 알잖아, 우리 부대 소고기는 투명한 거.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제육볶음도 고기는 없고 양파만 잔뜩 들어있어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행보관님은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쉿, 목소리 낮춰. 황 원사 귀는 소머지 귀다. 괜히 찍혀서 휴가 잘리기 싫으면 밥이나 처먹어. 식당에 들어선 병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배식대 앞에 선 취사병들의 얼굴 또한 곤혹스러워 보였다. 국통에 담긴 것은 이름만 미역국일 뿐 고기는커녕 기름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맹탕이었다. 건더기라고는 퉁퉁 불어버린 미역 조각 몇 개가 전부였다. 그 시각 행정반 안쪽 깊숙이 자리한 행보관실. 황영구 원사는 전기난로를 발밑에 켜두고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병사들이 먹는 맹탕 미역국과는 차원이 다른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사제 족발과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밤새 당직 사관과 몰래 시켜 먹고 남은 야식이었다. 꺼. 그는 거칠게 트림을 하며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셨다. 행정병인 최 병장이 눈치를 보며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행보관님, 이번 달 부식비 결산 서류입니다. 연대장님 결제 올라가야 해서. 황영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거기 놔두고 가. 내가 알아서 검토하고 올릴 테니까. 아, 그리고 최 병장. 예, 말씀하십시오. 너 다음 달에 정기 휴가 있다고 했지? 최 병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황영구의 저런 말투가 나올 때면 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곤 했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껴있어서 꼭 나가야 합니다. 황영구는 족발 뼈다귀를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래, 효자네 효자야. 그런데 어쩌냐. 이번에 대대 전술 훈련 잡힌 거 알지? 인원이 부족해서 말이야. 행정반에 너 빠지면 누가 일하냐? 이번 휴가는 좀 미뤄야겠다. 최 병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행보관님, 저번에도 인원 부족하다고 2번이나 밀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안 됩니다. 어머니 수술하시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황영구는 의자에서 일어나 느릿느릿 최 병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병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야, 최 병장.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다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 내가 인사과장한테 말 잘해서 휴가증 끊어줄 수도 있어. 근데 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우리 부대 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내가 사비로 채워넣고 있는 거 너도 알지?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운영비는 황영구의 주머니로 들어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최 병장은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부대에서 황영구의 말은 곧 법이었다. 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황영구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30만 원. 우리 부대 발전 기금으로 낸다고 생각해라.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생활기록부에 좋게 써줄게. 어때? 어머니 생신에는 가야지. 최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병장 월급을 모아도 빠듯한 돈이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점호 전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 역시 최 병장은 말이 통해. 나가봐. 최 병장이 힘없이 나가자 황영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이중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겉표지에는 비품관리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 갈취한 돈과 빼돌린 부식비 내역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새로운 연대장?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서류 조작까지 잡아낼 순 없지. 내 글씨체는 나만 알아보니까. 황영구는 볼펜을 들어 장부의 숫자를 고쳐 적었다. 병사 1인당 부식비를 300원씩만 줄여도 연대 전체 인원을 합치면 매달 수백만 원이 그의 주머니로 떨어졌다. 그에게 병사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이자 현금 인출기였다. 오후 일과 시간. 연대장실. 민서영 대령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병사들이 아니라 취사장 뒤편의 분리수거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침부터 오고 가는 트럭들이 있었다. 부식 납품 트럭이었다. 이상하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규정상 부식 차량은 새벽 6시 이전에 검수를 마치고 나가야 해. 그런데 지금 시각은 오후 2시야. 저 트럭은 왜 이제야 들어오는 거지? 민서영은 인터폰을 눌렀다. 당번병. 지금 즉시 정복이 아닌 활동복으로 한복하고 대기해. 조용히 움직인다. 잠시 후 민서영은 계급장이 없는 회색 활동복 차림으로 관사를 나섰다.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얼핏 보면 간부인지 병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취사장 뒤편으로 접근했다. 취사장 뒷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황영구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김 사장님. 이번 고기는 때깔이 좀 별로네. 이거 등급 속인 거 아니야? 에이, 원사님도 참. 군인들 먹일 건데 뭐 그리 까다롭게 구십니까? 대신 제가 저번에 말씀하신 양주 트럭 조수석에 넣어놨습니다. 발렌타인 30년 산으로요. 크크, 역시 김 사장은 센스가 있어. 알았어. 검수 도장은 내가 찍을 테니까 대충 내리고 가. 애들한테는 조리할 때 양념 많이 넣어서 냄새 잡으라고 하면 되니까. 납품업자 김 사장과 황영구는 킬킬거리며 짐을 내리고 있었다. 박스에는 육군 납품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내용물은 한눈에 봐도 질이 떨어지는 폐급 고기들이었다. 냉동 상태가 엉망이라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유통기한 날짜가 교묘하게 스티커로 덧붙여져 있었다. 민서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소리 없이 영상으로 담았다. 707 시절 적의 진지에 침투해 첩보를 수집하던 솜씨 그대로였다. 그녀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황영구가 뒷돈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혔다. 빙고. 하지만 그녀는 바로 현장을 덮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뱀을 잡으려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쳐야 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치기 위해서는 뱀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아야 했다. 민서영은 조용히 몸을 돌려 취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때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병사를 발견했다. 아침에 황영구에게 협박당했던 최 병장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사정하고 있었다. 친구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내가 휴가 나가서 갚을게. 엄마 병원비 때문에 급해서 그래. 민서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단순히 국고를 횡령하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고혈을 빤다는 것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죽이고 최 병장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직하게 불렀다. 용건만 간단히 묻겠다. 누구에게 상납해야 하는 돈이지? 최 병장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모자를 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외부인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민서영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연대장이다. 최 병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경례는 생략한다. 앉아.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 황 원사가 요구한 게 돈인가? 최 병장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행보관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연대장의 눈빛은 황영구의 그것과는 달랐다. 무서우리만큼 차갑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뢰가 있었다. 그게 휴가를 나가려면 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30만 원. 민서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얗게 질린 주먹 위로 힘줄이 솟아올랐다. 발전 기금이라. 아주 창의적인 도둑놈이군.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5만 원권 지폐 6장을 꺼내 최 병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을 가져다 줘라. 연대장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명령이다. 이 돈을 황 원사에게 줘. 그리고 반드시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봉투에 넣어서 전달한다고 해. 단 이 봉투를 그대로 써야 한다. 민서영은 지갑 속에 있던 평범해 보이는 흰 봉투에 돈을 넣었다. 하지만 그 봉투 안쪽 모서리에는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표식이 되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작전 시 사용하는 특수 잉크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표식이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놈의 목을 조를 증거이로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 겁먹을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뒤에는 제호군단이 아니라 민서영이 버티고 있으니까. 최 병장은 얼떨결에 돈 봉투를 받아들었다. 연대장의 눈을 보며 그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가라. 최 병장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민서영은 다시 모자를 눌렀었다. 그날 밤 황영구는 당직 사령 몰래 위병소를 빠져나가 인근 술집으로 향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최 병장에게서 뜯어낸 30만 원과 납품업자에게 받은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물 좋은 데 가서 한잔해야겠구만. 눈먼 돈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데 군 생활 할 맛 나지.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포천 시내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그의 택시를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운전석에는 민서영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부대 CCTV 해킹 화면과 함께 황영구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실컷 즐겨둬라 황영구. 그 술맛이 인생의 마지막 단맛이 될 테니. 민서영은 기어를 변속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엔진 소리가 포천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사냥은 이제 탐색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추격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뒤 연대 전술 훈련 평가를 앞둔 시점이었다. 연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전 참모와 정보과장이 훈련 계획 지도를 펼쳐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었지만 민서영의 시선은 지도 너머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황 원사는 지금 어디에 있지?
브리핑을 하던 작전 참모가 당황하여 말을 멈췄다. 아, 주임원사님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급 창고에서 훈련 물자 불출을 감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서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소였다. 감독이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그것보단 안전하겠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투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고 베레모를 썼다. 작전 회의는 잠시 중단한다. 현장 확인이 먼저야. 같은 시각 연대 보급 창고 앞. 황영구 원사는 지게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훈련에 쓰일 식량과 건전지, 위장 크림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박 중사와 킬킬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야, 이번 훈련 때 병사들한테 지급할 핫팩 말이야. 그거 작년 재고 남은 거 있지? 그거 먼저 풀어. 새 거는 창고 깊숙이 박아두고. 아, 원사님. 작년 거는 다 굳어서 효과도 없을 텐데요. 애들 동상 걸린다고 난리 날 겁니다. 시끄러워. 어차피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데 뭐가 중요해. 새 핫팩은 나중에 내가 아는 등산용품점에 넘기면 돈이 짭짤하다고. 그리고 건전지도 마찬가지야. 중국산 싸구려 섞어서 내보내. 어차피 훈련하다가 무전기 안 터지면 산악지형 탓하면 그만이야. 황영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신임 연대장이 아무리 깐깐하게 굴어도 이런 세세한 보급품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겼다. 게다가 훈련 중에 장비가 고장 나거나 병사들이 추위에 떨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휘관인 민서영에게 돌아갈 터였다. 어디 한번 제대로 망신 좀 당해봐라.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발소리였다. 황영구는 급히 담배를 비벼 껐다. 민서영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군수과장과 감찰장교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충성. 연대장님, 여긴 먼지가 많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황영구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민서영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다. 그녀는 쌓여있는 핫팩 박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집어들었다. 개봉해. 군수과장이 황급히 커터칼로 박스를 뜯었다. 민서영은 핫팩 하나를 꺼내 손으로 쥐어보았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제조일자를 확인하니 이미 2년이 지난 폐기 대상 물품이었다. 황 원사. 민서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예, 연대장님. 아, 그게 창고 정리가 좀 덜 돼서 옛날 물건이 섞여 들어간 모양입니다.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영구는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뻔뻔하게 둘러댔다. 섞여 들어갔다. 이 박스들 전부가 폐기 대상인 것 같은데 자네 눈에는 이게 정상적인 보급품으로 보이나? 민서영은 딱딱한 핫팩을 황영구의 발치에 툭 던졌다. 그리고 저기 있는 건전지 박스들. 국방 마크가 찍힌 정품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저가형 중국산이더군. 내가 알기로 우리 부대 예산으로 구매한 건전지는 전부 국산 정품일 텐데. 그 차액은 다 어디로 갔지? 황영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오해십니다. 급하게 물량을 맞추다 보니 납품업체에서 실수를. 실수라는 단어가 자네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 민서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황영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번 훈련은 군단장님께서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다. 만약 훈련 중에 무전기가 먹통이 되거나 병사들이 추위에 떨어서 작전에 실패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적 행위야.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즉 반역이지. 반역이라는 단어에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영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이 부대에 몸바친 세월이 얼만데 반역이라니요.
저도 명예가 있는 군인입니다. 민서영은 싸늘하게 웃었다. 명예? 도둑질한 돈으로 룸살롱 드나드는 게 자네가 말하는 명예인가? 황형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병사들과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다니. 모멸감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당장 정품으로 교체해. 훈련 시작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자네 군복을 벗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민서영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창고를 나갔다. 남겨진 황영구는 분을 참지 못해 옆에 있던 빈 박스를 발로 걷어찼다. 에이, 빌어먹으려니. 감히 나를 모욕해? 그는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아, 예. 이번에 새로 온 연대장 말입니다. 아주 개판입니다. 네, 완전히 돌아버린 년이에요. 부사관들을 아주 개 취급합니다. 예. 아, 예. 손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증거 좀 모아서 보낼 테니까 국방부 민원실이랑 인권센터에 좀 찔러주십시오. 네, 아주 매장시켜버려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황영구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내가 법을 좋아해? 그래, 나도 법대로 해주지. 부하들에게 갑질하고 인격 모독하는 지휘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황영구는 그날 밤 자신의 추종 세력인 부사관들을 소집했다. 인근 식당 구석 방에 모인 그들은 민서영을 몰아내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그 여자 말투가 아주 재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김 중사한테도 폭언했다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탄원서 하나씩 쓰면 됩니다. 요즘 군대 분위기가 어떤데? 여군 지휘관이 갑질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바로 물어뜯을 겁니다. 황영구는 소주잔을 비우며 낄낄거렸다. 그래, 작전명은 독사 사냥이다. 훈련 기간 동안 일부러 명령 불복종하는 척하면서 실수들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책임을 전부 연대장 지시 탓으로 돌리는 거야. 녹음기 켜놓고 유도신문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얕은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모의하는 식당 옆방 얇은 합판 벽 너머에 민서영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민서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어폰을 귀에서 뺐다. 고성능 도청 장비가 황영구 일당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녹음하고 있었다. 독사 사냥이라. 재밌군.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 수사관 출신의 법무참모가 앉아 있었다. 들었지? 상관 모욕 명령 불복종 모의 무고죄 교사. 이것만으로도 구속 수사감이야. 법무참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연대장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언제 덮치시겠습니까? 아니, 아직이야. 훈련장에서 놈들이 실제로 행동을 개시할 때. 그때가 바로 처형식 날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참하게 끝내줘야지. 민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천의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대망의 연대 전술 훈련 당일. 포천의 산악지대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707 출신답게 민서영은 야전 지휘소 텐트가 아닌 최전방 감시 초소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부대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3대대 현재 위치 보고하라. 1중대 공격 개시선 통과했나?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3대 대장. 현재 1중대 차량 2대가 퍼졌습니다. 정비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도보로 이동 중이나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민서영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황형구의 지시였다. 정비 부속을 빼돌리고 폐급 부품을 끼워 넣은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당황하지 말고 예비 차량 투입해. 그리고 퍼진 차량은 그대로 현장 보존한다. 정비관에게 손대지 말라고 전해.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하지만 황영구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점심 식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산악 고지 점령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허기에 지쳐가고 있었다. 황영구는 후방 지휘소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이쿠, 취사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 산길이라 험해서 말이야. 애들 배 좀 고프겠어. 그는 옆에 있던 박 중사에게 눈짓을 했다. 박 중사는 미리 섭외해 둔 불만 세력 병사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연대장이 지리를 몰라서 밥도 못 먹인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민서영은 이미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전 한 통에 훈련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민간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비를 털어 미리 준비해둔 특식 도시락 차량이었다.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 병사들에게 지급되자 황영구의 계획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병사들의 불만은 환호로 바뀌었다. 병사들 밥 굶기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 황 원사, 이게 자네가 원하던 그림이었나?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민서영의 목소리에 황영구는 기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처하고 있었다. 훈련 마지막 날 사후 강평 시간. 연병장에는 흑투성이가 된 전 병력과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민서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황영구는 그것이 단순한 훈련 지원 차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했다. 병사들의 투지는 훌륭했다.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적군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이었다. 민서영의 시선이 황영구를 향해 고정되었다. 차량이 고장나고 보급이 지연되고 엉터리 부속품 때문에 장비가 멈췄다. 누군가는 이것을 실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본관은 이것을 범죄라고 부른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황영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연대장님, 강평 시간에 너무 과격한 말씀을. 황영구 원사. 앞으로 나와. 민서영의 서슬 퍼런 명령에 황영구는 쭈뼛거리며 단상 앞으로 나갔다. 예, 부르셨습니까? 자네 병사 최민호 병장에게 30만 원을 요구했었지? 휴가를 미끼로. 황영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그는 길길이 날뛰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연대장이 죄 없는 부사관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민서영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빔 프로젝터를 켰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취사장 뒤편에서 황영구가 업자에게 돈봉투를 받고 썩은 고기를 납품받는 영상이었다. 화질은 선명했고 음성까지 깨끗했다. 에이, 이건. 영상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바뀌었다. 최 병장이 황영구에게 건넸던 돈 봉투 사진, 그리고 그 봉투가 황영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되는 장면이 이어졌다. 헌병 수사관들이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자 봉투 모서리에 민서영이 표시해둔 특수 표식이 형광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네 금고에서 압수한 봉투다. 내가 최 병장에게 준 바로 그 돈이지. 그리고 여기 자네가 부하들과 모의해서 나를 무고하려 했던 녹음 파일도 있어. 틀어줄까? 황영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군법 제 몇 조를 읊을 필요도 없어. 자네가 갈 곳은 영창이 아니라 육군 교도소다. 민서영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군단장님이랑도 아는 사이야. 이거나. 황영구는 발악했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의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의 30년 군 생활이 비참하게 끝났음을 직감했다. 끌려가는 황영구의 뒤통수에 대고 민서영이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아, 그리고 자네가 오군 단장님과 아는 사이라니 다행이군. 군 단장님께서 자네 재판에 직접 참관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안부 인사나 전하게.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내지 못했다.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행보관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병사들이었다. 와! 누군가 시작한 함성은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해방의 외침이었다. 최 병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영을 바라보았다. 민서영은 환호하는 병사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미소는 포천의 겨울 추위를 녹일 만큼 따뜻했다. 그녀는 다시 표정을 굳히고 마이크를 잡았다. 소란 피우지 마라.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병력 부대 복귀 준비. 단결. 어느 때보다 우렁찬 경례 구호가 포천의 하늘을 찔렀다. 민서영은 단상에서 내려와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부패의 사슬이 끊어진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황영구 원사가 헌병대에 끌려간 다음 날 연대 본부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에 휩싸였다. 행정보급 관실의 주인 잃은 책상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악취는 여전히 부대 곳곳에 배어 있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행정반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의 비상구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둠 속으로 누군가 들어왔다. 박중사였다. 황영구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콩고물을 받아먹던 그는 황 원사의 구속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장부. 이중 장부가 하나 더 있어. 그것만 없애면 돼. 황영구는 치밀한 인간이었다. 민서영에게 들킨 장부 외에도 간부들의 비리를 약점 잡아 기록해둔 비밀 수첩이 하나 더 존재했다. 박중사는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 시한폭탄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책상 서랍의 이중 바닥을 뜯어냈다. 찾았다. 검은색 가죽 수첩이 손에 잡혔다. 박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라이터를 꺼냈다. 그 자리에서 태워버릴 심산이었다. 칙.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장난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박중사. 으악. 박중사는 기겁하며 라이터와 수첩을 떨어뜨렸다. 행정반 구석, 어둠에 잠겨있던 소파에서 민서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마치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는 맹수처럼. 연대장님? 아니, 왜 여기에? 황 원사가 가고 나면 겁먹은 쥐새끼들이 증거를 없애러 올 거라 예상했지.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 민서영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었다. 박중사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민서영의 눈빛에 압도되어 얼어붙고 말았다. 이게 자네들의 목숨줄인가 보지?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달빛에 비친 내용은 가관이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상납했고 누구와 유흥업소에 갔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박중사뿐만 아니라 이 연대의 썩은 살점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다. 연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황 원사가 시키지 않으면 인사고과를 엉망으로 주겠다고 협박해서. 박중사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비굴한 눈물 콧물을 흘리는 꼴이 가소로웠다. 민서영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시키는 대로 했더라. 나치 전범들도 재판장에서 똑같은 변명을 했지. 선택은 자네가 한 거야. 그 더러운 돈으로 술을 마시고 고기를 씹을 때
자네는 병사들의 배고픔을 외면했어. 민서영은 수첩을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 넣었다. 날이 밝는 대로 헌병대에 이첩한다. 자네는 황 원사 옆방을 쓰게 될 거야. 가서 못다 한 충성을 바치도록. 당번병 이자를 영창으로 연행해. 대기하고 있던 당직 사관과 병사들이 들이닥쳐 박 중사를 끌고 나갔다. 박 중사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민서영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영은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황영구와 박 중사의 연이은 구속으로 간부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민서영은 상석에 앉아 간부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황 원사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혹은 동조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다. 간부들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이 시간부로 우리 연대의 모든 행정, 보급, 급여항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를 감사관실에 넘겼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내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 먼지가 나면 그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털어줄 테니까. 그녀의 개혁은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식당이었다.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소고기야? 점심시간 식판을 받아든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국통 가득 큼직하게 썰린 소고기가 떠다니는 육개장이 배식되었다. 반찬으로는 냉동 만두가 아닌 직접 튀긴 바삭한 탕수육이 나왔다. 그동안 황영구가 중간에서 가로채던 식자재 예산이 온전히 병사들에게 돌아가자 식단은 호텔 부럽지 않게 변했다. 야, 국물 맛이 다르다. 기름 둥둥 뜬 맹탕이 아니야. 연대장님 바뀌고 나서 진짜 살맛 난다. 병사들은 걸신 들린 듯 밥을 먹었다. 식당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서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병사들에게 다가가 생색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조리장에게 다가갔다. 조리장. 충성.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은 중요하지 않아. 위생과 정량 그리고 영양.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 재료비가 부족하면 내 월급을 압류해서라도 채워 넣을 테니 아이들 먹이는 거에 장난치지 마라.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리장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서영은 뒤돌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이 부대에 온 이후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썩은 뿌리를 뽑아낸 자리에 이번에는 외부의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다. 포천의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12월의 포천은 눈의 왕국이자 군인들에게는 지옥이었다.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이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다. 대설 경보가 발령되었다. 전 병력 제설 작전 준비. 비상 소집. 민서영의 지시에 따라 전 연대원이 연병장으로 뛰어나왔다. 넉가래와 눈삽을 든 병사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민서영 역시 지휘관 차량에 앉아 있는 대신 직접 눈삽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섰다. 연대장님 들어가 계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만류했지만 민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 부하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휘관이 따뜻한 난로 옆에 있을 수는 없어. 구역 나눠서 신속하게 밀어낸다. 실시. 그녀의 솔선수범에 간부들도 불평 한마디 없이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벽 2시경 무전기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여기는 삼중대. 탄약고 뒤편 구막사 붕괴. 반복한다. 구막사 붕괴. 안에 작업 중이던 병력 매몰. 민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탄약고 뒤편 구막사는 황영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헐값에 날림공사로 지어놓은 창고였다. 그 부실한 구조물이 기록적인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장으로 이동한다. 의무대 호출하고 공병대 중장비 투입해. 민서영은 눈밭을 헤치고 사고 현장으로 질주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샌드위치 패널과 철골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그 아래서 병사들의 신음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다리가 끼었습니다. 공병대 중장비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렸다. 눈 때문에 진입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두면 저체 온증으로 쇼크사한다. 우리가 직접 구한다. 민서영은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벗어 던졌다. 영하 20도의 혹한이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위험합니다, 연대장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작전 참모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민서영은 그 손을 뿌리쳤다. 내가 707에서 배운 건 사람 죽이는 기술만이 아니야. 사람 살리는 기술도 배웠어. 날 따를 자신 있는 놈들만 붙어. 그녀는 무너진 철골 구조물 틈으로 몸을 날렸다. 707 시절 대테러 진압 작전을 수행하며 익힌 건물 침투 능력이 빛을 발했다. 좁고 불안정한 잔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그녀는 매몰된 병사들을 하나둘씩 찾아냈다. 김일병, 정신 차려. 내 목소리 들리나? 연대장님. 너무 춥습니다. 다리가 철골에 깔린 김일병이 파랗게 질린 입술로 웅얼거렸다. 민서영은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들어 올릴 테니 그 사이에 빠져나와. 그녀는 김일병의 다리를 누르고 있는 수백 킬로그램의 철골을 어깨로 받쳤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력이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철골이 아주 조금 들렸다. 지금이야. 끌어내. 밖에서 대기하던 부사관들이 김일병을 잡아당겼다. 김일병이 빠져나가는 순간 민서영이 버티고 있던 철골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연대장님.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민서영이 잔해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전투복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보고해. 잔류 인원 있나?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연대장님 피가. 스친 거야. 신경 쓰지 마. 민서영은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들것에 실려가는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방한용 목토시를 벗어 병사의 목에 감아주었다. 미안하다. 못난 어른들이 지은 부실한 건물 때문에 내가 다쳤어.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 김일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대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지휘관들은 병사가 다치면 진급에 누를 끼칠까봐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민서영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부하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날이 밝았다. 눈은 그쳤지만 연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서영은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연병장에 섰다. 어젯밤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다. 황영구와 그 일당들이 예산을 빼돌려 지은 불법 건축물이 우리 전우들을 죽일 뻔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건설업체 감리 책임자 그리고 이를 승인해준 당시 지휘 라인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법정에 세울 것이다. 내 병사의 피 한 방울 값은 놈들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갚지 못할 테니까. 병사들은 환호 대신 침묵으로 답했다. 그것은 가벼운 열광이 아닌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침묵이었다. 그때 위병소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번호판을 본 참모들이 술렁거렸다. 육군 본부 감찰실 차량이었다. 황영구의 배후 세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차에서 내린 감찰관은 거만한 태도로 민서영에게 다가왔다. 민서영 대령입니까? 부대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또한 황영구 원사에 대한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투서가 접수되어 감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영은 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707 시절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던 그 살기 어린 눈빛으로 조사? 환영하지. 하지만 순서가 틀렸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피 묻은 장갑을 꺼내 감찰관의 정복 주머니에 꽂아주었다. 내 부하들이 흘린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어. 감찰실이든 국방부든 상관없다. 나를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부하들을 건드리거나 그들의 고통을 이용하려는 놈들은. 민서영은 감찰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전쟁을 각오해야 할 거다. 여기는 내 구역이고 내 법이 통하는 곳이니까. 감찰관은 민서영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포천의 하얀 설원 위로 민서영과 감찰관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뱀은 잡혔지만 뱀을 키운 숲은 아직 깊고 어두웠다. 그리고 민서영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연대 회의실을 점거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했다. 회의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졌고 민서영의 집무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조사단장인 최 대령은 민서영과 육사 동기였으나 진급 경쟁에서 밀려 감찰병과로 돌아선 인물이었다. 그는 열등감과 권력 욕으로 뭉친 전형적인 책상 물림 군인이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최 대령은 다리를 꼬고 민서영을 노려보았다. 민 대령. 아니, 민 연대장. 자네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는 모양이군. 부대 관리 소홀로 병사가 다쳤어. 게다가 황 원사 건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야. 감찰 조사가 시작되면 지휘권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나? 민서영은 건너편 의자에 앉아 차갑게 식은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다. 본관의 지휘권은 군단장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직권 남용이라. 범죄자를 잡아서 헌병에 넘긴 게 직권 남용이라면 자네가 지금 하는 짓은 직무유기인가? 최 대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 조심해. 우린 황 원사의 탄원서를 받고 온 거야. 자네가 증거를 조작해서 죄 없는 부사관을 매장시키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707 출신이라더니 여기서도 공작 정치를 하시나? 최 대령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옆에 있던 감찰 장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지만 민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탄원서라. 구치소에 있는 황영구가 변호사를 통해서 썼겠군. 내용은 안 봐도 뻔해. 내가 강압 수사를 했다, 증거를 심었다, 뭐 그런 소설을 썼겠지. 민서영은 품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번 박 중사가 태우려다 실패한 바로 그 이중 장부였다. 자네들이 찾고 있는 게 이건가? 최 대령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손을 뻗어 수첩을 가져가려 했다. 그래, 이거야. 중요 증거물이니 감찰실에서 압수하겠다. 하지만 민서영의 손이 더 빨랐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싸늘하게 웃었다. 착각하지 마. 이건 보여준 거지 준다고 한 적 없어. 이 안에는 황영구가 상납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그리고 감찰실 일부 간부들 이름까지. 민서영의 시선이 최 대령의 명찰을 스치고 지나갔다. 최 대령. 자네 동기 중에 작년에 전역하고 건설 회사 차린 김철수라고 있지? 이번에 무너진 구막사 그 친구 회사가 시공했던데. 황영구가 발주를 넣고 자네가 감찰 때 눈 감아주고 김철수가 공사하고. 삼각편대가 아주 훌륭하더군. 최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는 지금 자네가 뺏으려던 이 수첩, 그리고 내가 따로 보관해둔 녹취록에 다 있어. 내가 707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해본 게 뭔지 아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추적하는 거였어. 황영구의 계좌를 추적하다 보니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군.
민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 대령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 조사는 자네가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자네들의 목을 치기 위해 부른 거야. 황영구는 꼬리일 뿐이고 몸통은 자네들이니까. 이 미친년이. 최 대령은 부들부들 떨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민서영을 압박할 수 없었다. 그녀가 쥐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민서영은 연대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포천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감찰실 직원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보복성으로 연대의 모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찾아내어 민서영을 옭아매려는 수작이었다. 연대장님 감찰실에서 병사들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유도신문으로 연대장님께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임원사 대리 직무를 수행하던 김 상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했다. 내버려둬. 병사들은 바보가 아니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감찰실은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지역 신문 구석에 모 부대 지휘관 무리한 구조 작업으로 병사 위험 초래라는 기사가 실렸다. 황영구의 배후 세력이 돈을 써서 기레기들을 움직인 것이다. 여론을 악화시켜 민서영을 보직 해임하려는 술책이었다. 밤 10시.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온 사람은 지난번 붕괴 사고 때 구조된 김일병이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연대장님. 김일병. 의무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왔나? 다리는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일병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뭉치를 꺼냈다. 이거 우리 중대원들이 쓴 탄원서입니다. 연대장님을 지켜달라고 군단장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찰관들이 와서 연대장님이 억지로 시켜서 구조 작업했다고 쓰라고 협박했는데 애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민서영은 편지 뭉치를 받아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병사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 연대장님은 영웅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민서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707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희가 뒤에 있습니다. 연대장님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김일병이 나가고 난 뒤 민서영은 편지를 금고에 넣지 않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래, 전쟁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민서영은 전화기를 들었다. 수신자는 제5군단장실 직통 번호였다. 충성. 76연대장 민서영 대령입니다. 군단장님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군단징계위원회에서 직접 소명하겠습니다. 네, 제 군복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싸움을 앞둔 전사의 흥분 때문이었다. 내일 열릴 징계위원회는 그녀의 무덤이 되거나 아니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릴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제5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쪽에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중앙에는 군단장인 중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법무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감찰참모가 배석했다. 맞은편 피신문자석에는 민서영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가슴에는 약장 하나 달지 않은 깨끗한 모습이었다. 최 대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빔 프로젝터로 붕괴 사고 현장 사진을 띄웠다. 존경하는 군단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서영 대령은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잃고 감정에 치우쳐 무리한 구조 작업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붕괴 위험을 초래했고 본인 또한 부상을 입어 지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휘 조치 실패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황영구의 비리는 쏙 빼놓고 민서영의 구조 과정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황영구 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감찰을 진행하여 부대 단결을 저해했습니다. 이에 본 감찰실은 민서영 대령의 보직 해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모들이 웅성거렸다. 군단장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민서영을 바라보았다. 민 대령, 할 말 있는가? 민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단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게. 군인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뜬금없는 질문에 장내의 정적이 흘렀다. 민서영은 스스로 답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 부하들은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 깔린 국민을 구하는 것이 지휘 조치 실패라면 저는 기꺼이 그 실패한 지휘관으로 남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러 왔습니다. 민서영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어젯밤 최 대령이 뺏으려 했던 그 수첩과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군단장 앞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구속된 황영구 원사의 비밀 장부와 그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감찰실장 최 대령은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젯밤 제 집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에이, 이봐. 거짓말 마. 그건 조작된 거야. 최 대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조작? 군단장님, 지금 바로 이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십시오. 10분 전 제가 헌병대 수사과에 의뢰하여 성분 분석을 마친 원본입니다. 군단장의 눈짓에 법무참모가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스피커를 통해 황영구와 최 대령, 그리고 건설사 사장의 통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형님, 이번에 감찰 나오시면 민서영 그 여자 좀 확실하게 밟아주십시오. 제가 챙겨드린 거 섭섭지 않게 넣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감찰단장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그 여자 옷 벗기면 그 다음 연대장은 우리 쪽 사람 심으면 돼. 건설 수주 물량도 더 챙겨주고.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 대령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주저앉았다. 감찰 참모마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서영은 멈추지 않았다. 이 장부에는 지난 3년간 붕괴된 구막사 보수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 10억 원이 어떻게 세탁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영구가 5억을 챙기고 나머지 3억은 여기 계신 최 대령과 몇몇 연관 장교들의 골프 접대비와 유흥비로 쓰였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은 고작 2억 원. 그러니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민서영은 병사들의 피 묻은 편지를 꺼내 들어보였다. 이 비리의 대가는 저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부하 김일병의 다리입니다. 피땀 흘려 나라 지키러 온 젊은이들을 당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소모품으로 썼습니다. 이게 반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녀의 일갈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군단장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분노한 대상은 민서영이 아니라 자신의 등잔 밑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범죄 행위들이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대장이 뛰어들어왔다. 지금 당장 최 대령을 긴급 체포해.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놈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놈들이라도 상관없다. 전원 체포해서 수사해. 내 부대를 이따위로 만든 놈들을 용서치 않겠다. 알겠습니다. 헌병대 진입해.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최 대령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다. 그와 연루된 몇몇 참모들도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 민서영은 홀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무거운 손으로 민서영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네. 내 눈이 어두워 자네를 힘들게 했군.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우리 군단을 살렸어. 민서영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인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포상 휴가? 훈장? 민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제 부하들, 특히 이번 사고로 다친 병사들과 그들을 간호하느라 고생한 전우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황영구와 그 일당들이 횡령한 돈 전액 환수해서 병사들 복지시설 개선에 써주십시오.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군대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군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약속하지. 내 이름을 걸고. 회의가 끝나고 민서영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먹구름이 걷히고 포천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악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부하들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으니까. 민서영은 대기하고 있던 지휘관 차량에 올랐다. 부대로 복귀한다. 애들이 기다린다. 차량은 승진부대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백미러에 비친 민서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전설적인 707의 독사가 아닌 진정한 군인이자 리더로서의 눈빛이었다. 포천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다. 산자락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계곡물로 흐르기 시작할 무렵 연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쾅, 쾅, 쾅.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붕괴되었던 구막사터에는 새로운 병영 생활관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날림 공사가 아니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맡았고 민서영이 직접 감리 일지를 체크했다. 와, 이번에는 진짜 튼튼하게 짓나 봅니다. 단열재 두께 보십시오. 작업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사 대금의 출처였다. 민서영이 군단장과의 약속대로 황형구와 그 일당들에게서 환수한 범죄 수익금, 그리고 그들에게 청구한 구상권 청구액 전액이 병사들의 복지시설 확충에 투입된 것이다. 민서영은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목발 없이 걷게 된 김일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해 수행하고 있었다. 철근 간격 시멘트 배합 비율. 규정에서 1mm라도 오차나면 전면 재시공이다. 내 병사들이 잠잘 곳이야. 요새보다 튼튼해야 해. 현장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십시오, 연대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이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연대장실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군사법원에서 온 판결문이었다. 민서영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인 황영구 징역 7년 군인연금 박탈, 추징금 5억 원. 피고인 최우진 징역 5년 불명예 전역. 죗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세월일지 모르나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황영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다 화병을 얻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민서영은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야 빚을 갚았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간부들의 눈치를 보느라 기가 죽어 있었을 아이들이 지금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해맑게 웃고 있었다.
식당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고 행정반에서는 불필요한 야근이 사라졌다. 민서영이 만든 시스템은 단순했다. 원칙대로 하되 사람은 귀하게 여길 것. 그녀는 매주 금요일 소통의 시간을 만들었다. 계급장을 떼고 연대장과 병사가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황영구의 후임으로 온 깐깐하지만 청렴하기로 소문난 박원사였다. 연대장님, 병사들이 연대장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 김영란법 위반이야. 돌려보내. 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나와보시면 압니다. 민서영은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 구석 새로 지어진 휴게 쉼터 앞에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민서영이 나오자 쑥스러운 듯 길을 터주었다. 쉼터 입구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현판이 걸려 있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글씨였다. 서영로 상서로운 꽃뿌리가 핀 누각. 민서영의 이름 글자를 딴 현판이었다. 병사 대표인 분대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희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덕분에 저희 군 생활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민서영은 말문이 막혔다. 707 시절 적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였다. 하지만 투박한 나무 현판 앞에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글씨체가 엉망이군.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병사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민서영도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웃었다. 그것은 얼음장 같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어난 봄꽃이었다. 그날 밤 민서영은 관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707 시절 전사한 동료들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다. 선배님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총 대신 법전을 들었지만 지키는 건 똑같습니다. 내 사람 내 조국.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포천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그녀를 위로하듯 반짝였다. 뱀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살이 돋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건강한 새살이.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제5군단 예하 76연대는 이제 꼴통부대가 아니었다. 전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고 가장 사고가 없는 최정예 부대로 탈바꿈했다. 민서영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없다는 말은 육군 전체의 정설이 되었다. 그리고 707 특임대의 철칙처럼 임무를 완수한 요원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육군본부 인사명령. 대령 민서영. 국방부 직속 방산 비리 특별수사단장으로 보직 변경을 명함. 더 크고 위험한 곳, 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의 호출이었다. 그녀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필요해진 것이다. 이임식 날. 연병장에는 전 연대원이 도열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다. 보통 비가 오면 실내 행사를 하지만 병사들은 굳이 연병장에 서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떠나는 연대장의 마지막 모습을 빗속에서라도 지켜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단상에 선 민서영은 준비해온 이임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1년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연병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빗소리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감쌌다. 나는 너희에게 친절한 지휘관은 아니었다. 새벽같이 깨워 구보를 시켰고 규정을 어기면 가차없이 영창을 보냈다. 나를 원망했나? 아닙니다. 1500명의 목소리가 한 사람처럼 울렸다. 그래. 내가 너희를 강하게 굴린 이유는 하나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을 만났을 때
비겁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민서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서 있는 김 병장과 눈을 맞췄다. 군복은 작업복이 아니다. 수이다. 언제든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입는 옷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 억울한 개죽음은 당하지 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킬 테니.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철 같던 부사관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나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내 영혼의 반은 이곳 승진 부대에 두고 간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를 찾아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해결해 줄 테니까. 이상. 이임식이 끝나고 민서영이 탄 지휘관 차량이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위병소까지 이어지는 약 1km의 도로 양옆으로 병사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빗속에서 민서영의 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례대로 경례를 올렸다. 단결, 단결, 사랑합니다, 연대장님. 감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민서영의 가슴에 박혔다. 황영구의 횡령으로 밥을 굶던 아이, 부실 공사로 다리를 다쳤던 아이, 휴가를 팔아먹는 간부에게 돈을 뜯기던 아이. 그들이 이제는 늠름한 군인이 되어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다. 운전병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연대장님, 우십니까? 민서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비가 들이쳐서 그래. 운전이나 똑바로 해.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부대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곳에서 피어난 희망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이었다. 차가 포천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민서영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국방부 수사단에서 보낸 첫 번째 타깃 리스트가 화면에 떴다. 이번 상대는 군납 비리에 연루된 거물급 정치인과 결탁한 방산업체였다. 황영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적이었다. 하지만 민서영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겠군.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707 시절 진흙탕을 구르며 함께 웃던 전우들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아침 병사들이 선물해준 롤링 페이퍼가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님. 과거의 전우들과 현재의 부하들이 그녀의 양 어깨를 받쳐주고 있었다. 민서영은 사진을 다시 넣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대령 계급장이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다. 가자. 청소할 시간이다. 차는 속도를 높여 거대한 도시의 정글 속으로 또 다른 전장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을 뿐.